야,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있어? 하지만 백구는 형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형구의 머릿속에는 고모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사람보다 낫지. 사람은 다 내 재산만 탐했어. 백구가 그 자리에서 짓기 시작한 건 고모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박형구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마당에서 들려온 백구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처롭게 우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날카롭게 찢어댔거든요. 형구가 급히 나가보니 백구는 뒷마당 창고 앞에서 한 곳만을 응시하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야,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있어? 하지만 백구는 형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형구의 머릿속에는 고모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사람보다 낫지. 사람은 다 내 재산만 탐했어. 강원도 정선의 이 작은 마을에 형구가 온 지는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의지처인 고모에게 왔을 때 고모는 아무 말 없이 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55의 나이에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지만 고모와 객구가 있어 그나마 견딜만 했죠.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이 마을도 이제는 고령자들만 남아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도시 사람이 80 넘은 고모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였거든요. 특히 마을 이장은 노골적으로 형구를 경계했습니다. 고모 박복래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이 마을에 와서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백구만을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모가 상당한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작 고모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쓸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형구야, 내 재산은 정의롭게 나눌 거야. 고모가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고모는 그저 평범한 농촌 노인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 고모가 어느 날 밤 잠든 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고모는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고 형구는 법정 상속으로 고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재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기와집과 작은 밭대기, 그리고 백구가 전부인 것 같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모가 금괴를 숨겨두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에 비밀이 있다는 소문까지 온갖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형구는 그런 소문들이 부담스러웠지만 고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묻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신 후부터 백구는 밤마다 뒷마당 창고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얌전했던 백구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형구에게는 의아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형구는 창고를 여러 번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농기구와 잡동사니만 가득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응시하며 짖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밤을 깨우는 백구의 짖음소리가 형구에게는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구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고모가 정말로 뭔가를 숨겨두었던 걸까요? 고모 장례를 치른 지 이틀이 지났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밤마다 창고 앞에서 지저대는 소리에 형구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백구가 짖는 시간이 정확히 새벽 2시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죠. 도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거야? 형구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낡은 농기구와 빈 항아리,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들 뿐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한 곳만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 김용석이었습니다. 63살의 이장은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복례 고모님 장례도 잘 치르고. 아, 이장님. 무슨 일로 일찍부터. 그게 말이에요. 이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 고모님한테 땅명에 좀 돌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형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장은 형구의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고모님이 워낙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을 공동묘지 옆 그 땅 말이에요. 원래는 마을 공유지였는데 어쩌다 고모님 명의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장의 말에는 어딘가 억지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형구는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이장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흩뜨리며 압박했습니다. 뭐 급한 건 아니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고모님이 다른 재산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금고 같은 거 말이에요. 금고요?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마을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서요. 고모님이 뭔가 중요한 걸 보관하고 계셨다고. 이장이 떠난 후 형구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고모가 뭔가를 숨겨두었던 걸까요? 형구는 집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의 방, 마루, 부엌까지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금고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방 옷장 뒤편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모의 악필로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전화번호인지 암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05-2847이라는 숫자였죠. 혹시 이게 금고 비밀번호인가? 하지만 정작 금고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구는 다시 한번 집안을 뒤져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또다시 창고 쪽으로 달려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거기 뭔가 있는 거야? 형구는 백구를 따라 창고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구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창고 안을 향해 짖는 게 아니라 창고를 지나 뒷산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형구는 급히 백구를 쫓아갔습니다. 백구는 뒷산 초입에 있는 큰 바위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형구가 그곳을 자세히 보니 오래된 돌무더기와 깨진 장독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백구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이 밑에 뭘 묻은 건 아니겠지? 형구는 반신반의하며 돌무더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인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배치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독 밑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죠.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형구에게 빨리 파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고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형구는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장독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형구는 잠에서 깨자마자 삽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궁금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백구는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형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일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백구야, 정말 여기 뭔가 있는 거지? 형구는 조심스럽게 장독 주변의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돌들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제법 힘이 들었죠. 땀을 흘리며 1시간쯤 작업하자 장독 밑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흙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았거든요. 형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묻혀 있는 걸까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팠을 때 삽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형구가 흙을 털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형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뭔가 들어있는 소리가 났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형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이거야, 바로 이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구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망치로 부순이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꺼운 종이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비닐 봉투였죠. 먼저 종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고모의 자필로 쓰인 편지와 복사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형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내 재산 전부는 너에게 물려준다. 단 마을 이장 김용석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은 평생 내 땅을 노렸거든. 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장의 어제 방문에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구야, 진짜 금고는 따로 있다. 비밀번호는 내가 찾은 그 쪽지에 있는 숫자야. 1105-2847. 하지만 금고 위치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형구는 어제 찾은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로 금고 비밀번호였던 거죠. 그런데 금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비닐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출생신고서가 들어있었는데 형구가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민? 누구야 이 사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모 박복래의 이름 밑에 자녀로 정재민이라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생년월일을 보니 형구보다 2살 위였습니다. 고모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형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모는 평생 혼자 살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자식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고모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까요? 형구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금고부터 찾아라. 금고는 내가 매일 보는 곳에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이장에게는 절대로.
형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보는 곳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집안 곳곳을 다시 살펴봤지만 금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다시 창고 쪽으로 가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장소였죠. 이번에는 창고 안구석진 곳을 향해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에? 형구는 백구가 짓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밑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기구들을 치우자 바닥에 작은 철판이 보였습니다. 철판을 들어 올리니 그 밑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자식 금고였는데 숫자 버튼이 달려 있었죠. 형구는 떨리는 손으로 1105-2847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형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금괴 대신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형구는 실망감을 감추며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정재민이라는 사람의 상세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건설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가 지난 20년간 매월 정재민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거든요. 월마다 50만 원씩 20년 동안이나. 형구는 계산해 봤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고모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왜 그렇게 보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구가 뒷산에서 뭔가를 찾았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형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래 씨, 20대 때 광부랑 연애하다 아들 낳았다더라. 그래. 그럼 그 아이는 어디 갔대? 아이를 도시에 보내고 평생 혼자 살았잖아. 그때부터 사람들이랑 거리를 뒀다고 하던데. 형구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고모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재민인 걸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중년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죠. 형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도시 사람 티가 확연히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고모 집 방향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죠. 저기, 혹시 이 댁이 박복래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습니까? 형구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정재민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네,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혹시 고모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고모라고 하셨습니까? 남자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형구 씨시군요.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라고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재민입니다. 박복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형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고모의 아들이 나타난 거였죠. 그것도 고모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말입니다. 왜 이제서야 오신 건가요?
장례식 때는 정재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어머니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재민이 꺼낸 서류를 보고 형구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은 공증된 유언장이었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3년 전에 공증받은 것이에요. 형구는 유언장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의 모든 재산을 정재민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확인해 보세요. 공증사무소 도장도 찍혀 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형구는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찾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걸까요? 뒷산에서 찾은 상자도 금고도 모든 게 가짜였던 걸까요? 정재민은 형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과연 정재민의 유언장이 진짜일까요? 그렇다면 형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형구는 정재민이 가져온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였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인과 서명, 날짜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3년 전인 2022년 4월 15일에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고모의 모든 재산을 정재민에게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정재민도 유언장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형구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형구가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모는 정재민에게 평생 미안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도시의 친척집에 맡겼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것까지 모든 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20대 때 탄광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정재민의 말에 형구는 고모의 평생이 어떠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고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건가요? 편지로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직접 만난 건 거의 20년 만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형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정재민이 정당한 상속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형구가 뒷산에서 찾은 편지에는 분명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이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구가 고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서 온 진짜 상속자가 나타났다는 소문까지 온갖 이야기가 뒤섞였습니다. 마을 이장 김용석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정재민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정재민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복례 고모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가 이장님 이야기를 하셨나요? 물론이죠. 특히 마을 공동묘지 옆 땅 이야기 말입니다. 그 땅은 원래 마을 공유지였는데 복례 고모님이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이장의 거짓말에 정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마을에 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한편 형구는 백구와 함께 뒷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백구는 여전히 장독이 있던 자리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거기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창고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고 안이 아니라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형구는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뒤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백구가 그 주변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에도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형구는 우물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물은 거의 말라 있었고 밑바닥에는 낙엽과 흙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우물 벽면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구는 밧줄을 이용해서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깊이는 3미터 정도였고 벽면에는 비닐로 꽁꽁 쌓인 작은 꾸러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고모가 정재민에게 쓴 것이었는데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내게 거짓 유언장을 보낸 것을 용서해다오. 진짜 내 마음은 형구에게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재민이 가져온 유언장이 가짜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편지가 나중에 쓰인 걸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형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아이도 나처럼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거든. 내가 너를 도시로 보낸 것처럼 형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형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고모의 진짜 마음일까요? 그때 마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형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형구가 고모의 재산을 몰래 숨겼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박형구 어디 있어? 나와. 고모님 재산 훔쳐간 도둑놈. 형구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형구는 우물에서 찾은 편지를 품에 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장 김용석이 앞장서서 형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형구 씨, 이제 그만 나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겁니까? 고모님 재산 숨긴 거 말이에요. 뒷산에서 뭔가 파낸 거 다 봤다고요. 형구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형구의 귀에 독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혼자 사는 고모님 속였다더라.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을 거야. 진짜 상속자가 따로 있는데 뻔뻔하게. 정재민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형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구 씨, 일단 정리하고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떠나라고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제 재산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니까요. 형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찾은 편지가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어요. 형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만이 형구를 따라와서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미안해. 우리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형구는 고모의 방에서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사진첩과 고모가 쓰던 안경, 그리고 우물에서 찾은 편지들까지.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지만 그래도 고모의 마지막 흔적들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형구는 마지막으로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고모의 물건이 있을까 해서였죠.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금고도 찾았었는데 형구는 금고가 숨겨져 있던 자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철판을 다시 들어보니 그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일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떠 있었죠. 혹시 이것도? 형구는 바닥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금고보다 훨씬 큰 금고가 숨겨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금고였구나. 형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고에도 같은 비밀번호가 통할까요? 형구는 떨리는 손으로 1105-2847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5억 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녹음기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형구는 먼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고모의 자필이었습니다. 형구야,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백구가 끝까지 너를 도왔을 거다. 그 녀석은 나보다 영리하거든. 재민이한테는 핏줄로서 미안했지만 너는 내 마지막 양심이었단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재민이와 사이좋게 지내거라. 형구는 감동했습니다. 고모가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놨던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구야,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다. 재민이에게 보낸 유언장은 그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어. 그 아이는 이미 성공했고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든.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나처럼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야.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다. 탄광에서 받은 보상금도 있고 재민이에게 보내려던 돈도 아꼈어. 모두 너를 위한 거다. 형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의 진심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재민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그때 백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형구는 급히 백구를 안고 마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심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오래 버티기 힘들 거예요. 형구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백구는 마지막까지도 형구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낸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백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형구는 마당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고모가 아끼던 장미꽃 아래에 백구를 묻고 작은 돌에 글씨를 새겨 묘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증인 백구라고 적었죠.
정재민은 형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형구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거든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형구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형구는 백구의 무덤 앞에서 한동안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재민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재민 씨, 할 말이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둘은 고모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구는 어제 찾은 진짜 금고의 내용물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현금 5억 원, 녹음기, 그리고 고모의 진짜 편지까지. 이게 뭡니까? 고모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형구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고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아, 내게 보낸 유언장은 거짓이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도 너를 사랑하는 어미 마음이었단다. 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고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잖니. 형구는 달라. 그 아이는 나처럼 모든 걸 잃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를 도시로 보낸 것처럼 형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정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고모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형구는 고모가 20년 동안 정재민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서도 보여줬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월 50만 원. 20년 동안 정재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다는 걸. 정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날 위해 떠났던 거였어. 정재민은 오열했습니다. 50년 넘게 품고 살았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사랑했고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었던 거였습니다. 정재민 씨, 고모는 당신도 저도 모두 사랑했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두 사람은 고모의 진심 앞에서 대립을 멈췄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모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형구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 돈은 당신이 가지세요. 아니에요. 고모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반씩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형구, 나와. 현금 5억이 있다며. 숨기지 말고 마을에 기부해. 우리도 권리가 있어. 형구와 정재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모가 평생 모은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뻔뻔하네요. 정재민이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장 김용석은 앞장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고모님이 마을을 위해 살았는데 그 돈을 혼자 가져가면 안 되지. 맞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써야 해. 형구는 화가 났습니다. 고모가 생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건 냉대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마을을 위해 살았다니요. 이 사람들은 고모가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정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형구 씨,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무슨 말씀이요? 사람보다 백구가 낫다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두 사람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가 왜 평생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백구뿐이었던 거죠.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구와 정재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이장 김용석은 마치 자신이 마을의 대표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복내 고모님 뜻을 받들어서 마을을 위해 써야 한다고. 그 돈으로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도로도 포장하자. 형구와 정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모의 진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재민 씨 결정했어요. 형구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작은 무덤이 보였습니다. 장미꽃 아래 조용히 잠든 백구는 마지막까지도 고모와 형구를 지켜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의 진짜 뜻대로 하는 게 맞겠어요.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형구와 정재민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형구가 말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현금 5억 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고모가 남긴 돈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모가 평생 어렵게 모은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남긴 거죠. 그럼 혼자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나눠드릴 거예요. 하지만 고모 방식대로. 형구는 마당 한쪽에 쌓아둔 쌀포대와 기름통들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정재민과 함께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고모가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 이 마을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고모처럼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온 건데 쌀과 기름을 준다니요. 게다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이장 김용석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구걸하러 온 줄 아나? 구걸이 아니에요. 나눔이죠. 정재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 마을에서 받은 건 냉대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마을을 위해 살았다고 하시네요. 그런 분들께 드릴 돈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흩어져 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몇몇 정말 어려운 할머니들만 조용히 다가와서 쌀을 받아갔습니다. 고맙네, 형구야. 복례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야. 할머니, 앞으로 혼자 사시지 말고 가끔 찾아뵐게요.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지자 형구와 정재민은 백구의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모와 백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구 씨, 어머니 재산은 정말로 반씩 나누는 게 맞을까요? 고모가 우리 둘 다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 남을 거예요. 백구도 여기 있고 고모 흔적도 여기 있으니까. 정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 몫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할게요. 어머니가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고모도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정했습니다. 정재민은 서울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고 형구는 이 마을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형구 씨, 가끔 연락해요. 우리 이제 형제잖아요. 그럼요. 정재민 형님. 정재민이 떠난 후 형구는 혼자 백구의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돌 묘비 옆에 장미꽃을 더 심고 고모가 좋아하던 코스모스도 심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고모의 진짜 마음을 몰랐을 거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모와 백구도 저 별들 사이에서 형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구는 마을 이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고모의 땅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계속 살 거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형구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었거든요. 형구는 고모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백구의 무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모, 백구야. 잘 지켜보세요. 저 이제 진짜 새 출발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고모와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백구가 짓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형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